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이제 4시가 저희들이 시작할 시간인데요. 정확히 지금 4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 농업 농촌의 미래 큰 주제로 저희들이 세미나 분과를 6개 분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네 번째 분과입니다. 주제는 경제 안보 시대 농업 통상과 5대 역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중 그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그 함의는 농업부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션 분과에서 그와 같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요. 또한 오디 역할에 대해서 또한 그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두 분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IPF와 EPA에서의 농업 분야 협상 동향. 이 발표는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잠깐 인사 좀 하시죠. 두 번째 발표는 농업부문 ODA 효과성 제고 방안. 이 발표는 허장 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그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강지훈 코이카 SDG 프로그램 팀 과장님. 그 다음에 정용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 총괄과장. 그 다음에 문한필 전남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평가팀장님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그 PPT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발표와 그 토론의 편의성을 위해서 먼저 발표자 두 분께서 PPT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토론자 중에서도 한 분 강지훈 과장님께서 PPT를 활용하실 겁니다. 나머지 그 토론자분들 문 교수님이나 우리 이 박사님 그리고 이 정용호 과장님은 PPT 사용을 안 하시죠. 그래서 먼저 그 강 과장님을 먼저 토론자로 모셔서 바로 발표에 이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이중환 박사님. 저희들이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25분 드리고요. 토론자는 7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고 또 종합 토론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장이자 신통상 전략팀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이주관입니다. 오늘은 2023년 농업농촌의 길 경제안보와 특히 농업통상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IPF와 EPA에서의 농업협상 동향인데요. 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배경이 되고 있는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안보 시대의 농업통상, 그리고 WTO 4대 체제, IPF, EPA에서의 협상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농업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통상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지난 2022년부터 23년 사이에는 농업 부분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고 이것이 식량 위기로 도출되면서 농식품 분야에서도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후 변화로 야기되는 동시다발적인 가뭄 그리고 폭염, 홍수 등은 극단적인 자연재해로 그 농작물 생산과 수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어렵게 하여서 글로벌 식량 안보의 위기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FAO에서 발표하고 있는 식량 가격 지수와 세계 곡물 수급 지수입니다.
특히 2022년 중순부터 이 중순까지 그 식량 가격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변동성 또한 매우 큰 편입니다. 다행히 세계 식량 시장에서 곡물 수급은 생산이 소비를 약간 넘어서고 있고 재고량도 여전히 충분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 식량 위기에 대한 그 우려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그 공급망 자체 즉 유통과 그 무역에 있어서의 수출 통제 등과 같은 조치가 증가하면서 식량 안보가 해소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특히 식량 공급망 교란에 따른 영향은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량 공급망의 교란 요인이 샥이 생기면은 각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식량 가격, 식량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결정할 각국의 식량 자급률, 그리고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각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 여력, 그리고 수입 가격이 국내에까지 파급되는 통화의 가치, 즉 환율, 그 다음에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식품 생산 능력과 식품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이 안정성이 갖추어진 경우라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식량 공급망 교란의 영향이 달라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량 공급망 교란의 가장 큰 영향 경로는 당연히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이 후방에 미치는 영향이 그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대외 충격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식량 안보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측면이고 이러한 경우 대외 충격이 개별 가구, 농가 그리고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량 안보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식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것이 다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표로 표시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2022년 11월 1일까지 발효 중인 그 수출 금지 조치를 모아 본 것인데요. 지금 제가 표시한 표에 있는 그 자료들은 수출 금지에 대한 것이고 이 외에도 수출 허가 조치, 수출 관세 부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극단적인 조치가 수출을 아예 금지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나열해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알제리나 뭐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처럼 생산 양 중에서 수출한 비중이 적은 나라는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인도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 같이 주요 식품 뭐 곡류나 육류의 생산 국가들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해 버림으로써 이것이 다시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은 이러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방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 원유 가격이 오르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고 있는데 농가의 경우에는 면세유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세금을 깎아줄 요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글로벌 충격은 바로 농가에게 전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국내 시장에서 커지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사용하는 카드는 관세 인하 또는 긴급 수입 조치 같은 TRQ 물량을 조정해서 이용하는데 이것은 단기에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내 농가에게서 생산을 줄여야 하는 시그널로 작용해서 다시 다음 기회 공급 부족으로 이뤄지는 이런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식량 안보 차원에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농업 수입국으로서 주요 농산물 및 식료품에 대해서 식품이 안정적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동시에 국제 무역 질서의 회복을 추구하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WTO 다자 체제, IPF, EPA에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식량 안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WTO는 이미 그 기능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 26일부터는 MC13 즉 제13차 강요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MC12 즉 12차 강요회의에서 제네바 패키지가 타결됨에 따라서 WTO가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농업 분야에서는 식량 안보를 포함한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MC13에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MC13을 대비해서 농업 분야에서도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통적인 국내 보조 감축과 같은 이슈들은 여전히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갈등이 크기 때문에 논의가 큰 진전이 없습니다. 다만 식량 안보라는 큰 이슈를 둘러싸고서는 논의가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교역 원활화, 글로벌 농식품 시스템의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를 자제하자는 그런 합의, 그리고 식량 안보를 위해서 각국이 긴급 조치를 취할 경우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것 등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MC13을 앞두고는 이제 WTO 농업 협상은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성과물을 도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국내 보조 감축이라든지 식량 안보를 위한 수출 제한 금지 문제, 식량 안보용 공공 비축 허용 문제, 그리고 개도국의 수출 세이프가드 사용 등의 문제를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보조 감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의가 큰 진전이 없고, 다만 수출 제한 조치에 있어서 주요국들이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수단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투명성 강화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공비축 제도도 큰 이슈인데요. 특히 인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들이 다른 영역에서의 논의의 합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 식량 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제도를 영구적으로 허용하자, 그러니까 허용 보좌하자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개도국 그룹, 그리고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도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 다른 입장, 즉 선진국들은 이러한 국내 보조, 결국 이러한 수출 공공비축 제도가 국내 보조의 일환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보조금 논의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은 어떤 측면에서 역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WTO가 농업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들, 전통적인 시장 접근 개선에 대한 성과 도출이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의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 접근에 대한 타결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적인 시장 접근, 예를 들어서 SPS의 현대화나 작은 규모의 타협 가능성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WTO 다자 체제 자체가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들고 나온 것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입니다. 미국은 그 다자 체제 WTO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된 무역 환경 하에서 새로운 통상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IPF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2년 5월에 IPF가 출범하였고, 다음 주에 있을 APEC 정상회담 전까지 IPF를 타결하기 위해서 지금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4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미국의 캐서린 타이는 미국의 그 무역 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는 IPF가 결국에는 관세 인하나 시장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공급망의 안정성, 포용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시장 접근, 시장 개방이라는 그런 이슈보다는 다른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IPF의 4가지 필러, 즉 무역, 공급망, 청정 에너지, 그리고 조세 반부패에 관한 공정 경제 4필러 중에서 지난 5월에 공급망 분야는 이미 타결이 됐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필러 3과 필러 4도
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디지털을 비롯해 민감한 분야가 남아 있어서 다음 주에 있을 에이펙까지는 타결이 어렵고 연말까지 협상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제가 사실 이 IPF 협상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는 어려운데, 지난 3월에 협상 결과를 미국이 요약해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규제 절차 개선, 그다음에 과학 및 증거에 기반한 정책,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혁신과 공정 무역 조장, 그리고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규제 및 규제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농산물 무역 촉진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고 언론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결국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이슈, 그리고 회복력 있는 식품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식량 안보 이슈, 그리고 SPS의 현대화 조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SPS 조치는 WTO에서도 현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결국 SPS 조치가 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SPS 조치를 과학적 근거하에 두고 그 규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 이슈에 대해서는 환경 보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한 각국의 모범 정책을 공유하고 각 국가별로 잘하고 있는 특히 스마트팜과 같은 정책을 어떻게 협력해서 더 확산시킬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전개되지 않을까 언론에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제한 및 식량 안보 이슈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앞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식량 안보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 순수입국의 경우에는 이 역내 그 수출 제한 조치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무역을 과도하게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에 관한 규정 현대화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통상 뉴스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IPF의 빠른 타결을 위해서 국가마다 의견 차이가 심한 분야는 그 규정을 빼거나 수준을 낮춰서 빠르게 타결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LMO에 관한 규정이 과연 얼마만큼 높은 수준의 LMO 규범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PA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IPF가 지역 간 블록을 형성하는 새로운 통상 협정이라고 보면은 EPA는 우리나라가 FTA 이후에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양자 간 협력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현재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글로벌 통합된 글로벌 통상 질서가 왜곡됨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주요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EPA 경제적 동반자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FTA를 업그레이드하면서도 신규 국가와의 EPA 체결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 즉 디지털이나 환경 분야 그리고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또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 필요한 에너지원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신규 비시장적 이슈, 그러니까 비경제적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게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FTA 즉 EPA를 포함한 EPA 협상 동향을 살펴보면은 몽골, 조지아를 비롯해서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즉 지금까지는 저희가 함께 교육 관계가 약했고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국가까지 EPA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PA의 목적은 결국 시장 개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경제적 이슈, 디지털 환경 분야의 협력, 핵심 광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EPA가 핵심은 시장 개방이 있지 않지만은 EPA
체결 당사국인 개도국이 측면에서 각국이 농업에 관심이 많다면은 이러한 농업적 개방도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타결된 아랍에미리트와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는 그 농업 분야의 개방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품목의 약 92.8%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고 농업 분야에서는 뭐 대추, 야자, 카놀라유 등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두류, 꿀 관세는 5년, 양고기, 버터, 대두유 같은 경우는 10년에 걸쳐 철폐하는 등 이 EPA에서도 농업 분야의 개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경제 등의 분야에 그 협력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EPA를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팜은 UA의 주요 관심 분야로 농업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포인트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통상 정책적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EPA는 기존의 FTA와는 달리 시장 개방이 협상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만은 여전히 협상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품목에 있어서 농업 시장의 개방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계에서 EPA의 체결에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편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시장 개방이 위기만은 아닌 것이 우리 한류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및 농업 서비스 시장에 대한 수요도 매우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팜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특히 이 개도국들은 농업이 중요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 농업 분야 생산성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팜, 정밀 농업 등이 주요 우리나라의 진출 가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전통적인 그 시장 개방 이외에도 SBS, LMO의 현대화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동식물 검사 및 수출 통관에 적용되는 각종 제도 규제의 현대화 그리고 과학화 그리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협상이 시장 개방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양한 이슈, 경제 안보까지 이슈가 확산되면서 농업도 전통적인 시장 개방 논의 말고 우리가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인 부분을 찾아서 이러한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과 디지털, 농업과 환경, 농업과 경제 안보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특히 뭐 식량 안보와의 연계해서 우리나라가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러한 협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여기 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EU가 호주와 맺은 FTA에는 지속 가능한 식품 체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당사국이 협력을 통해서 그 식품의 그 식품 교역의 안정성을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이를 위해서 무역과 투자 활성화, 국제 논의에서의 협력, 정보나 인적 자원의 교류와 연구개발 협력,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에 대한 협력 등을 규범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도 새롭게 추가되는 EPA나 FTA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그 식량 안보 및 그 생산 요소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연계인데요.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생산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의 정보통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을 실증하고 공동의 투자와 협력을 통해 실증을 하고 확산하는 방안으로서 이러한 무역 통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연계인데요. 농업 분야도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되고 식품 분야의 순환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협력이 이러한 통상 협력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이 단순히 비용으로만 생각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농산품을 해외에서 프리미엄화해서 팔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벨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탄소농법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를 협력을 통해서 함으로써 교역 상대국에게 우리나라 농산물이 좀 더 가치 있게 팔릴 수 있는 그런 시장 창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건 아까 했던 내용이라서 네,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바로 다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농촌경제연구원의 허장이고요. 지난 한 20년 가까이 농업부문 쪽에 ODA 사업, 그다음에 평가, 기획 이런 것을 담당을 했고요. 오늘 ODA 효과성 제고 방안인데 사실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은 여태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제가 새롭게 또 말씀드린다기보다도 그 중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특히 최근에 예, ODA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려고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농식품부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코이카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거 방안 이런 부분들도 주로 농식품부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긴축재정 해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줄고, 특히 저희 연구원도 예산이 줄고 그렇게 했는데, ODA 쪽만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숫자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히 2024년도 내년도는 금년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늘어나는, 지금 4조 7천억이었었는데 내년도 지금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예산은 6조 8천, 그러니까 7조에 가까운, 굉장히 금년과 내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도 사실 2010년도에 우리가 DAC에 가입한 이후로 이 ODA 예산은 다른 다크 나라들에 비해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빨랐습니다. 한 10%, 11% 정도로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해왔는데, 특히 작년 올해, 그 다음에 올해 내년에 엄청나게 지금 늘어난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ODA의 예산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그 나라의 국민소득 GNI에 대비해서 몇 %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0.17%로서 보통 세계적으로 이제 리커멘데이션 하는 수치는 0.7%에 한참 모자르고, DAC의 평균이 0.33%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모자라는 편이죠. 우리나라가 규모를 빨리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GNI 규모도 굉장히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아직은 국제 기준에는 규모가 좀 아직 모자르기 때문에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0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ODA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토대는 다 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본법이 2010년도에 만들어지고 종합기본계획,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010년 이후로 지금 이제 세 번째 3차 기본계획이 종합기본계획이 이제 만들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해마다 그 다음 해에 진행이 될 ODA 사업에 대한 계획이 이제 발표되는 각 연도별 종합 시행 계획이 있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권역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개발 협력에 대한 기본 추진 전략,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아세안 지역, 중남미 지역, 이게 권역별로 이제 추진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과학기술 ICT,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그리고 농업 분야에 대한 추진 전략도 금년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관계부처 합동해가지고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분야별, 권역별로도 이제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무상 패키지 사업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메타 평가. 지금은 이제 ODA 예산 규모가 10억 이상인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역량 진단도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ODA도 어느 정도 기반은 다 마련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농업 ODA는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중요하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도 회복하는 단계에서도 국가 간의 차등적으로 회복이 된 상태라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불평등, 그리고 식량 위기는 지속이 되고 있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아프리카라든지 특히 동남아 이런 쪽, 서남아 이런 쪽에는 식량 불안, 영양 부족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ODA 중에서도 이제 그 농업 분야는 중요한 분야로 이제 아직도 되고 있죠. 특히 작년 말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이제 파리에 가서 그때 파리에서 이제 무슨 회의가 있었냐면은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 그런 이제 엑스포 총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제안서를 하면서 이른바 부산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2030년도까지 우리나라 ODA 규모를 2배로 늘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겠다. 개도 지원을 위한 그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이 부산 이니셔티브인데 거기서도 이 식량안보, 농업 이쪽은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로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농업 분야 ODA는 이제 전체적인 ODA는 이제 2011년 이후에 10년 동안 한 2.3배 늘었는데 농식품부만 따로 떼어다 보면은 2006년도에 국제농업개발협력이라고 하는 비목으로 예산이 이제 처음 만들어졌는데 제가 알기로 그 이후로 2024년 요구에까지 치게 되면은 372배로 제가 처음에 농식품부하고 같이 일을 할 때가 2006년, 7년 그때였었는데 그때 예산이 5억, 6억, 7억 그때였었거든요. 지금 거의 뭐 1,859억이 이제 입총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났고 물론 그 중에서는 한 1,100억 정도는 이제 식량 원조로 나가는 이제 비용이니까 나머지 그거 빼면은 한 800억 정도가 이제 실제로 ODA 그 개도국하고 하는 사업에 그 예산이 되겠죠. 어쨌든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굉장히 코이카보다 많은 그런 상태로 됐습니다. 그렇게 늘어났고요. 2023년도 금년도 초에 농업부문 ODA 중기 추진 전략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2027년도까지 5천억 원으로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지역별로 중점 추진 분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디지털 농업이라든지 뭐 쌀 생산성 증진 이런 것들, 특히 스마트팜 이런 전체 그렇게 지역별로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발표가 됐고요. 농식품부는 그렇고 코이카도 2010년대 중반부터 분야별로 중기 추진 전략을 수립을 해서 쭉 발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3차 제가 알기로 3차인가 2차로 중기 전략이 이제 발표가 된 것이 9개 분야 중인데 그 중에서 농촌 분야가 이제 이렇게 지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 개발, 농촌 개발, 그다음에 농민 복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략 미션, 목표, 프로그램, 접근 방식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추진 전략을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농식품부 자체는 부처별 중기 추진 전략은 이제 아직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부처가 다 모여서 한 그 추진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년 초에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수행을 했던 정책과제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코이카에서 하는 농촌개발, 농업농촌개발 사업과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과 좀 어떤 쪽을 주로 했는지를 약간 비교를 했는데 이 데이터 자료를 이제 찾는 게 너무 좀 방대하고 또 제가 시간도 이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약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비교를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제 2010년 정도부터 한 2020년 정도까지 했던 사업들의 리스트를 쭉 이제 뽑아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했는가. 그다음에 코이카는 또 이렇게 다 할 수 없어서 2020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농촌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했는데 농식품부는 이제 농촌 종합개발, 그다음에 뭐 벼가치 사슬, 농업기술교육, 그다음에 뭐 수자원, 축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는 형태. 물론 농촌 종합개발이 좀 많지만, 근데 이것도 2010년대 중후반으로 올수록 농촌 종합개발과 관련된 ODA 사업은 농식품부는 줄어들다가 이제 지금은 없는 상태가 이제 좀 특색이 있고요. 특히 벼나 특히 또 감자 사업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도 이제 많이 했고요. 코이카는 이제 최근에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농촌개발, 특히 2010년대 후반부 때는 새마을운동, 그리고 지금은 농촌 공동체 사업과 같은 농촌개발 사업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2010년대 후반에는 이제 새마을 농촌 공동체 관련해서 굉장히 큰 사업들, 미얀마의 100개 마을 또는 캄보디아의 30개 마을 이렇게 수십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 또는 농촌 종합개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대략 봤을 때 코이카는 이제 농촌 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개발 차원에서 이제 농업 개발 부분이 이제 들어가고 농식품부는 이제 그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좀 더 가치 사슬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사업을 좀 해온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농식품부는 식량 안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CT를 활용한 농업 이 두 가지 쪽에 특히 많은 그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WFP를 통해서 쌀 원조를 하는 사업이 2018년부터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 한 480억, 460억 정도를 하다가 지금은 내년도 예산이 지금 1,000억이 넘게 지금 이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대상 국가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른바 K 라이스벨트 사업해서 우리 장관님이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신 K 라이스벨트 사업이 이제 2023년도 착수가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간 10,000톤의 벼 종자를 생산을 하고 보급 체계를 구축을 해서 3천만 명에 대한 그 벼를 공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처음에 아프리카의 7개 나라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기니비사우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제 장관님이 갔다 오신 이후로 또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 이렇게 나라가 자꾸 늘어나는 그야말로 이제 인기가 폭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과 관련된 사업은 이제 2014년부터 했던 아세안 지역의 식량안보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들. 이 우리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참 잘하고 있다, 한번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는 약간 좀 비판적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 이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 새마을 운동. 우리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사업이지만 외국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굉장히 그 농촌 개발의 하나의 그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하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여기 박성재 박사님 계시지만 농업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외국 사람들은 그 농업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을 굉장히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꽤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 디지털의 베이스로 한 농업 이쪽에 대한 그 중점을 두고 농식품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새로운 좀 독특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오늘의 그 저희 세션의 주제가 제목이 경제안보 시대에 이제 ODA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개는 서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제 개발협력과 관련된 NGO에 계신 분들에서는 이게 왜 같이 있을 수 있는 말이냐. 경제안보라고 한다면은 사실 비즈니스를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비즈니스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보자라는 건데 ODA는 비즈니스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ODA는 인도주의적 지원이고 글로벌의 그 선도 국가로서 개도국을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이 ODA이지 비즈니스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연결시키느냐. 그래서 이 사실 이 제목 자체도 에 대해서도 태클을 걸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ODA 자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낸 세금인데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비즈니스 민간 기업이 해외에 가가지고 일을 할 때 좀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대립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DA와 국익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제 2005년도에 이제 파리에서 했던 파리 그 선언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그런 선언이 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이제 부산에서 또 그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원조 효과성, 뭐 개발 효과성 이런 얘기를 할 당시에는 ODA를 얘기를 하면서 국익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금기시되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뭐 영국, 네덜란드 제가 이제 그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정부 문서에서 그런 국익 ODA를 통해서 국익을 추구한다, 뭐 외교 안보를 추구한다, 경제 안보를 추구한다라는 말들이 공식적인 문서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미 일본은 그 ODA 대강
국익이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서 이제 국익이라는 말을 많이 언급을 했고 개발 협력에서도 무상 원조보다는 차관을 많이 주는 형태로 차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그렇게 이미 이제 그것도 국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ODA를 많이 활용을 한 나라로 볼 수 있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경제적인 안보는 아니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렇게 그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복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의 외교 안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ODA를 이제 투자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각국마다 사정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지만 꽤 많은 나라들이 이미 외교 안보, 그다음에 경제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ODA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좀 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그 중기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3차 그 기본계획 비전에서도 뭐 상생의 국익 실현 이렇게 이제 말은 있습니다. 뭐 상생의 국익이기 때문에 뭐 한쪽의 국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국익이란 말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뭐 농업 ODA 추진 전략 금년도에 나왔던 거기에도 민간 기업의 ODA 참여 활성화, 농업 기자재 기업의 뭐 해외 거점 확대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해마다 나오는 종합 시행 계획에도 보면은 부처별로 거기 앞에 이제 기본 방향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거기도 이제 농식품부 보면은 K농업 전파를 위한 뭐 국격 제고, 기업 진출 기반 마련 뭐 이런 식의 이제 국익과 관련된 이미 용어들이 이미 문서에도 많이 나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뭐 K 라이스벨트 거기에서도 민간의 해외 진출 교두보 뭐 이런 그 언급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외교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안 나와 있고 또 한편에 또 다른 그 경제부처들 산업통상자원부 보면은 그 아예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ODA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키아트라고 하는 이제 산업기술개발원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완전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ODA는 우리나라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목적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코이카 하나 외교부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 그 그랜트라든지 ODA를 대표를 하는 대외적으로 이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표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부처로서의 농식품부라든지 이런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어떤 상생을 통한 국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굳이 뭐 숨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뭐 그런 것들이 큰 ODA 사업을 기획을 하고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국익 쪽만 완전히 뭐 한다든지 민간을 지원하는 그런 ODA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차별적인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국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런 경제부처 쪽에서의 사업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표시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 과제 제고를 위한 과제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사업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이런 건데요.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실 근데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뭐 지금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한 3년 있다가 또 성공한 것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공 요인이다 실패 요인이다 하기보다는 그 잘 된 점 또는 좀 더 이렇게 관찰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점 뭐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겠는데 여기 소개를 드렸지만 키예프에 계신 그 박용호 박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재성 교수님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했던 과제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는 부분은 농식품부가 됐건 뭐 회사가 됐건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라라고 사업 시행기관, 사업 수행기관 내지는 사업 PM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보완을 하는 식으로 한번 그렇게 체크리스트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시면은 그거는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많은 그 기관들이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연계 사업, 패키지 사업을 이제 해라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농업 분야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농업 분야가 워낙 그 다양한 사업들 하니까 그래서 농식품부가 2023년도에 보면은 전체 정부가 요청을 했던 연계해라라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89개 중에서 12개가 이제 농식품부 사업이고요. 특히 농촌진흥청은 더 많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전체 89개 중에서 23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업통상자원부와 농촌진흥청이 서로 연계해서 해라라고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받은 그런 사업들이 이제 23개나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농식품부와 이제 그 농촌진흥청이 어떻게 보면은 농업 분야 사업은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부처를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 연계와 패키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뭐 서로 대상 지역이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연계를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계를 하려면 또 그 나름대로 어떤 트랜잭션 그 비용이 이제 수반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그 또 지원이라든지 그것도 없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극복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안된 것들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엔 조금 쉬운 방식의 어떤 그 패키지형 사업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가치 사슬형 패키지, 그다음에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농촌 종합개발 이렇게 그나마 이 같은 비슷한 종류의 기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식품부가 지금 사업 예산이 지금 1,800억, 내년도 1,800억이고 이제 금년도 1,000억이 넘었는데 전담 기관이 없고 농어촌공사가 이제 법에 따라서 위탁을 받아서 이제 하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보건복지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다 그 법에 의해서 그 전담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보건 코피라고 하는 국제보건의료재단, 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 그다음에 이제 해양수산부 쪽은 이 법이 만들어진 게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전담 기관이 아예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이 3개 기관들 중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3년씩 전담 기관을 맡기는 식대로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보다 사업 예산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아직 전담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담 기관을 속히 만들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하는 그 관련된 사업, ODA 사업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해농업자원개발 사업도 좀 하고 있죠. 해농업자원개발 10개년 계획이 이제 10개년 계획인가 그게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해농업자원개발과 ODA 사업을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전담 기관에서 많이 한다 그러면은 연계할 수 있는 그 방안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고 또 지금 1,000억 원이 넘게 좀 하고 있는 식량원유 사업이 이게 사실 어디로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성과는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그 개도국 사람들이 알고나 있는지 쌀을 먹는 사람들이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3가지 사업들이 하나의 그 기구에서 이렇게 전담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사업이 지금은 발굴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게 하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농경련 그다음에 뭐 농정원 이런 기관들이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농식품부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농식품부가 하나의 전략 방향을 수립을 해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발굴을 해라라고 하는 하향식의 그 사업을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 한다면은 바로 이 전담 기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 협력 농식품부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농식품부의 전문성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개발협력의 전문성은 없어도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분야별 전문성을 극대화해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뭐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는 거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기술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뭐 인적 자원 개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술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더 지금은 지금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의 비중을 더 높이고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 기술 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발굴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협력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 관리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따라서 저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코이카에서도 굉장히 아주 정교한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도 만들어 놓고 이 지표를 어떻게 적응용을 할 것인지 뭐 기초선 조사, 중간선 조사, 종료선 조사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지표 성과 관리 체계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이걸 적용을 해야지 써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SDG 프로그램 팀의 강지윤 과장입니다. 저희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에 있는 국내 우상원조 대표 기관이고, 그중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SDG 프로그램 팀은 주요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분야별 성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 기준으로는 14개 정도 되는 섹터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농업 및 농촌개발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두 분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이주관 부연구원님의 발제를 통해서 농업 통상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고, 향후 어떻게 농업 분야 ODA에 연결시켜 나갈지 고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허장 박사님의 발표는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의 ODA 현황을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고, 저희 농업 ODA 종사자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효과성 제고 부분에서도 핵심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처나 농업 유관기관들과 코이카의 그 농업 분야 ODA에 대한 차별성과 전문성에 대해 분석해 주신 점은 향후 농업 ODA 관련 기관들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두 분 발표를 듣고 몇 가지 코이카 사업 내용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향후 농업 분야 ODA를 위한 생각해 볼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코이카의 그간의 변화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코로나와 그리고 러우 전쟁 같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 내부에서도 전략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태 전략 같은 경우에 달성을 위해서 외교부는 ODA 부분의 인태 전략 수립을 준비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속하는 그 국가들에 대해서는 산업화나 디지털, 탄소 중립과 같은 목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코이카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전략에 발맞춰서 CP라고 하는 국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매년 변화를 반영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코이카는 SDG 달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대해서 꾸준히 대비를 하고 있고, 5개년 단위로 12개 분야에 대해서 중기 전략을 수립해서 관련한 성과 목표들의 성과 데이터를 수집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혁신적인 ODA 사업을 추진 위해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을 변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 분야의 혁신적 ODA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수원국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하거나 보증금을 지원해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혼합금융 방식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그 민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규모 NGO나 신생 벤처 기업들의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보증금을 지원해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의 그런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사례를 들자면 업사이클링 푸드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그런 시설 재배 같은 창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은 이제 단일 분야의 협소한 지원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화와 대형화를 통해서 이런 다분야의 복합적인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쌀을 생산한다 하면 생산성 지원뿐만 아니라 그 생산된 쌀을 아동에게 얼마나 섭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렇게 계획한 활동을 함께 기획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디지털 요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농업 사업에 이제 내재화를 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 있는 코이카의 사업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2019년도 이후에 스리랑카에서 식물 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신규 식물 검역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 검역소 개선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그 수원국이 가지고 있는 식물 검역소를 좀 개선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검역 역량을 끌어올린다면 이제 해당 국가들의 이제 농산물 수출에서도 좀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 또 국내로의 그 농산물 수출입 검역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스마트팜이나 시설농업 관련 사업도 이미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각 국가별로 환경과 발전 수준을 고려해서 추진한다면 수원국의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특히 농업 가치사슬 강화 부분에 집중을 해왔는데요. 수확 후 관리시설을 지원하거나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손실률을 줄이고 유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지만 한국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생산된 생산물을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농업의 그 비즈니스 측면 외에도 농업 분야 ODA에서 중요한 한 축이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인데요. 코이카는 마을 단위의 접근을 통해서 마을 기금을 조성하고 또 소액 금융을 통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이 자금을 다시 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연수원을 건립을 해서 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농민의 농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새마을 사업인데,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개도국 현지에다가 현지와 현대화해서 마을 안길이나 뭐 수도와 같은 직접적인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논의점들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근래의 ODA 변화는 과거 수원국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하고 사업을 기획한 반면에 최근에는 우리 주도의 사업 요소가 더 많은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는 게 전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이제 국익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 또 납세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기여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원조의 역사가 좀 길어졌고 농업 부분의 ODA도 이제 역사가 꽤 되는 만큼 효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축적이 된 레슨이 있고, 이 점들을 활용해서 농업 분야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앞으로 농업 ODA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무상원조의 근본적 목적이 개도국과 그 농촌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얼마 전에 OECD 다크에서 이제 피어 리뷰 실사가 왔었고 끝났습니다. 다크에서 합의된 목표와 정책에 비춰서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다크에서는 ODA가 국익 추구의 수단이 되는 것을 좀 우려를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농업 ODA 분야에서를 계획을 할 때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국내 농업 분야 ODA 추진 기관 간의 소통이 저는 다소 부족하다는 거 좀 느끼고 있는데요. 물론 무관협 같은 공식 절차가 있고 몇몇 그 좀 유사한 기관끼리의 그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큰 범주에서 이제 농업 ODA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끼리 사업 발굴 단계에서 함께 기획을 해서 각자의 역할을 나눈다면 보다 낭비 없는 ODA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차나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단순히 뭐 예산을 더 주겠다 이런 방식보다는 뭐 기관에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제도가 좀 마련이 되어야 현실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도적 지원 ODA 예산이 내년도에 올해 대비 약 2.5배 정도 증가를 해서 7천억 원 규모가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커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개발 ODA도 기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 강화 목표 아래에 농업 생산성 그리고 다품종 생산 같은 데에 지원을 한다면 수원국의 식량 안정성 제고 외에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앱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이은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발표하실 내용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고 너무나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허장 박사님이 딱 그 같은 말씀하셨는데 이 세션의 제목이 경제안보 시대의 농업 통상과 ODA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통상 협상을 하면서 왜 협상하면은 이제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좀 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게 되고 또 공적 개발 원조 개발 협력하면은 최대한 이제 그쪽에 이렇게 글로벌 가치, 인도주의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그런 또 사명을 생각하게 돼서 이게 좀 배치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또 요즘 이제 태세가 과연 ODA를 통해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과연 안 좋은 일인가? 꼭 그렇게 봐야 하는가? 이런 논의도 많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캐캐묵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 또 복합 위기, 또 특히 뭐 식량 안보, 기후 변화, 환경, 감염병 이런 이제 초국경 이슈들 때문에 개도국의 불안정과 이 저성장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도 개발 협력을 하면서 ODA를 하면서 국익을 추구하는 것하고 또 국익을 추구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에 좀 안 좋은 영향이 가더라. 이거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국익과 인도주의가 배치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ODA를 하면서 개발 협력을 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ODA를 하는 게 저는 충분히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제 그 코이카 과장님이 언급하셨듯이 국익 추구를 위해서 ODA가 수단이 될 경우에 이럴 경우는 조금 더 정교한 기획이나 좀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대외 정책을 통해서 국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개발협력 정책이나 ODA 정책에 대해서 좀 그거에 반하는 효과가 나오더라, 영향이 있더라.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이 개발을 위한 또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원래는 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라고 해서 1990년대부터 이미 OECD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소위 선진공유국들이 많이 논의를 해왔던 것인데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국내외 정책 분야에서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는 뭐 무역이나 아니면 이민 정책 또 뭐 규제, 조세 이런 부분들이 개발 협력 목표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좀 배치되지 않는가 이거를 점검하고 일관된 목표를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지속 가능 발전 의제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그래서 PCSD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나왔는데 국내와 대외 정책 결정 전반에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고려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개념이 확대된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그림을 좀 넣어봤는데 다들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이 17개가 SDG라고 부르는 것들이고요. 물론 이번에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이 있지만 사실은 농업 관련된 식량 안보 또 식량 위기 관련된 것들이 다 모든 목표에 조금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아주 극단적인 뭐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조사를 다니다 보면은 농촌에서 그런 이제 그 경험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뭐 예전에는 이때쯤 비가 좀 적당히 와가지고 이제 파종할 시기인데 올해 이상하다, 요 몇 년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우 패턴이 바뀌고 뭐 토질도 바뀌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예전에 그 작물들이 더 이상 이제 생산성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새로운 작물을
그 좀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맞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뭐 사회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좀 혁신적인 기술이나 이런 다른 목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SDG가 17개다.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 뭐 어떤 세부 지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5P라고 해서 사회적 또 사회개발적인 측면, 경제개발적인 측면, 환경적 측면, 또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파트너십 측면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목표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도 어떤 분야의 정책도 다 연계가 돼야 되고 또 그거를 좀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 PCSD의 목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내외 정책이 초국경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거에 긍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이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고 또 혹시라도 갈등 요인이 있다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OECD에서 이 PCSD에 대한 권고 사항이 나왔는데 크게는 뭐 비전 리더십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요. 그리고 policy interactions 해가지고 어떤 그 정책 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 그 후에 이제 임팩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보시는 7번하고 8번입니다. 정책이 그 어느 한 나라의 정책이 그 국경을 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영향에 대해서 좀 예측하고 예상하고 또 평가를 해보고 또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보고를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조금 더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해보자 이런 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서 국익과 인도주의가 배치되는 개념인가? 사실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도상국의 안정이 이게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제 안정되는 게 우리의 경제 안보라고 또 한편으로는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인도주의하고 국익 추구의 이분법에서 우리 좀 자유로워지자. 그리고 ODA를 통해서 국익을 추구한다고 하기보다는 ODA를 수단으로 삼아서 ODA를 하다 보니 국익에 도움이 된다. 또 다른 대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혹시 그게 있는지 파악을 하고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조금 그 국익 인도주의 요 이분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우리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대외 정책 특히 여기서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통상 정책이 혹시라도 개발협력과 상충 효과가 있는지는 사전에 그 협상을 준비하시면서 또 협상 이후에라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충분히 상생 윈윈 추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그 아까 이주관 박사님 발표에서는 IPF 그 필라 1에도 기술협력 그리고 경제협력 조항이 들어가는 걸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의제에 따라서 ODA 그 전체적인 이제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FTA의 경제 협력 챕터가 포함됐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렇게 뚜렷하게 성과를 냈던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봤을 때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FTA에 들어가 있는 그런 뭐 협력 챕터나 이런 데가 그냥 약간 상징적으로 이제 문구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팔로업이 어떤 부처가 전담해서 혹은 좀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된 것 같지 않았는데 뭐 물론 그렇게 된 뭐 또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ODA 역할을 생각해 보자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아까 허정 박사님도 강조하셨지만 이 기술협력 사업의 중요성이 저는 상당히 높고 여기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단순히 인프라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식량 원조 중요하지만 기술 원조를 함으로써 또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직면한 문제도 있잖아요. 아까 뭐 투명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규제에 대한 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뭐 개발도상국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좀 같이 뭐 공동 연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제가 뭐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기술 협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 질이라고 할까요? 또 전달 방식, 또 사업 방식이 효과성이 높기에 조금 미흡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농업 분야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기술 협력 사업을 할 때 아까 뭐 얘기가 나왔던 타당성 조사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사업 발굴과 관련된 그 사업 기획과 관련된 그런 기술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성 있는 프로젝트 사업 개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지식의 전달, 기술의 또 공동 개발 전수, 적정 기술에 대한 이제 좀 고려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팜 같으면 상당히 이제 개도국의 수요도 많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많은 경우에 아까 SDG에서 보셨지만은 전기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 가능한 곳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공동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발견을 하고 그러면 어떤 솔루션이 있을지까지도 같이 이 기술 협력을 통해서 조금 찾아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해야지 단순히 그냥 추천 연수하고 가서 우리의 지식을 이렇게 전달만 해주는 것으로는 좀 이 앞에서 말씀드린 상생이나 윈윈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PCSD 정책 일관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whole of government approach거든요. 이제 이게 다른 나라도 잘 안 되니까 그게 거기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 간의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정책 일관성에서 그게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는데 적어도 이제 농업 분야 또 ODA 관련해서는 좀 관련 부처나 기관 간의 목표 의식을 좀 공통으로 갖고 우리가 인도주의도 추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익도 좀 추구해 보자. 뭐 이런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좀 조정하고 시너지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저만 짧게?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또 코멘트 하신 분들께서도 주로 ODA 쪽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좀 통상 농업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관 박사님께서 보고서 이제 발표 자료 초반에 이렇게 수출 제한 조치 표도 이렇게 제시해주고 했는데 그 표를 좀 보니까 일단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주요 교역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이제 아르헨티나 정도가 우리랑 이제 지금 대두박, 대두유 정도 수입할 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큰 국제적인 어떤 비중도 차지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게 이제 점점 여기서 우리가 국지적인 전쟁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최근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이상 기후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도 엘니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가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두가 이렇게 생산이 이렇게 낮아져서 이렇게 연계되는 일인데 전 지구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이 되면은 이런
수출 제한도 더 커지고 이런 것이 주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도 증폭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방법이겠죠. 하나는 이제 필수 생산 기반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 물론 비용이 들지만 이걸 해야 되는 거랑 또 안정적인 글로벌 식품 공급망을 우리가 참여하고 거기에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IPEF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일단은 좀 회의적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거의 연말 이내에는 타결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전반적인 어떤 강제적인 규정이나 뭐 크리티컬 요소들은 배제하고 뭐 협력, 그다음에 기반 조성, 그다음에 뭐 정보 기술 공유, 그다음에 각국의 어떤 여건이나 뭐 정책 수단을 존중하는 그런 이제 좀 그런 내용들로 일단 출발시키는 게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IPF에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떤 여기서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 좀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WTO가 이중환 박사님께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렇게 기능이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고 원심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이런 이제 뭐 국지적인 그런 갈등들, 미중 경쟁, 그 다음에 기후 이런 문제들이 또 IPF의 구심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제 그런 어떤 원심력하고 구심력에 따라서 IPF 규정들이 강화되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어떤 진영을 또 선택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또 그려질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통상 연구보다는 좀 이제 학교로 오다 보니까 좀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느끼는 것이 시장 개방으로 인한 이런 농업 부분의 피해. 제가 이제 연구원에서 하던 게 주로 그걸 계측하는 거였거든요. 우리 정용우 과장님하고도 기억나시죠? 정용우 과장님하고 한 필리핀 피해 예측할 때 정 과장님께서는 바나나 피해가 정말 크다. 우리 과일 농가한테 주는 피해가 너무 크다.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쌀 농가한테 주는 피해가 덜 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분들이 그 바나나를 이렇게 식용 대수용으로 많이 먹고 그럴 때니까. 근데 지금 또 어제는 우리가 한칠레 FTA가 타결되면서 그 30% 바나나 관세를 5년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과제할 때 우리 정 과장님 단 한 품목도 열어주지 않으려고, 바나나도 절대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 과장님이랑 농식품부는. 필리핀은 바나나 하나만 열어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좀 제가 좀 그 마음이 여려요. 저는 국익보다는 좀 열어주지 바나나 하나 이렇게 이제 농업인들 이제 생각하시면 되게 서운해하실 텐데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 당시 농식품부는 산자부하고 외교부하고 이렇게 정반대로 바나나도 열어줄 수 없다. 바나나로 인한 과수 농가들의 피해. 우리 과수가 한 7조 정도 돼요. 전체 생산액이. 근데 바나나에 다 연결되잖아요. 바나나를 사게 되면 그만큼 사과 덜 사게 되고 감귤을 덜 사게 되니까. 그럼 피해가 몇천억은 나와요. 모형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절대 바나나는 농식품부 단일 대우는 절대 열 수 없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 필리핀 타결하면서 바나나는 5년 철폐. 거기에다 ASG 다 넣었어요. 막 갑자기 물량이 막 늘어나면은 수입 중단할 수 있게끔 자주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직 타결이 안 됐어요. 협상만 했지. 타결은 됐는데 비준이 안 된 상태인데 엊그제 그 뉴스를 보니까 바나나에 대해 할당 관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 11월, 12월 동안. 우리한테는 지금 물가가 너무 중요한 거야. 이 바나나 지금 바나나 그 생산지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바나나 생산이 줄어들고 바나나 단가 자체가 올라가니까 한 2개월만 있으면 몇 개월 내년 중에는 한칠레가 필리핀이 발효될 수 있는데 그 세를 못 참고
할당 관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게 수입을 확대해서 식품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이제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품목으로 인해서 이렇게 농가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우리 농업 생산성, 식량 안보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옛날 레토릭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상황이 솔직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제 스스로도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이 주제 전체가 경제 안보잖아요. 지금 식량 안보보다 더 위의 개념이에요. 경제 안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이 식량 안보 더 큰 또 경제 안보 측면에서는 이 둘을 대립적인 것으로 과연 계속 봐야 되느냐. 이런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업분의 피해, 그 다음에 수입을 확대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걸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게 사실 솔루션이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가공 원료나 또 우리가 생산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글로벌 시장을 확보를 하고 대신 국내에서 생산되고 농가한테 영향을 주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지키는. 근데 이게 농식품부 내에서도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정부 부처로도 가서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식량 안보 그리고 식량 안보가 또 기후 변화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큰 지금 화두이기 때문에 이 더 큰 어떤 가치를 두고서는 이걸 조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저기 우리 이주관 박사님께서 이제 소개해주신 그 EU 뉴질랜드 FTA 협정문 7조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가 EPA에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장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 보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하나만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양국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지지하는 그런 문장이 하나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양국 농민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이런 게 또 들어가는 그런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조항이 EPA 조항으로 하나의 조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게 사실 자급률을 높이고 주요 품목들, 식량, 작물, 스테이플 품목들의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입하는 것, 비축 다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 해야 되고 또 해외 농업 개발 이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 부분이 잘 돼서 식량 자주율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우리도 늦었지만 이 분야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우리가 또 앞으로 또 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해외 농업 개발 쪽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허장 박사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이 해외 농업 개발 ODA 또 해외 식량 원조 이것들을 좀 총괄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전담 기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제 코멘트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물류비 폐지 그게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수출 물류비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별로 그렇게 정부가 내세우는 대책이 우리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수출 통합 조직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바우처나 패키지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기존에 하던 지원들을 그냥 패키지에서 지원하는 거 예산 물류비 예산을 거기다 갖다 놓고 또 그냥 지원하고 있던 그 사업들 예산 또 그대로 있고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 쪽을 좀 해외 또 공동 물류 같은 것들은 그게 이제 수입하는 그 국가의 수입업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형식상.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별로 늘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수출하는 수출업자한테는 이게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내년부터가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 종합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한 분 더 토론자 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문 교수님 아까 11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시간 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시간이 저희가 30분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 과장님께서 또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한 2분만 드릴게요. 2분 하시고 저희들이 또 플로우에서 질문도 받고 발표자 또 답변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짤막하게 요점 위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농식품부 국제협력 총괄과장입니다. 일단 오늘 저희 자료를 미리 봤기 때문에 많은 이제 뭐랄까 자료가 두 주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나름 또 허장 박사님이 오랫동안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정량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먼저 감사드리고 뭐 시간이 부족하지만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 베이스로 해서 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주제도 그렇지만 식량 위기, 국제적으로 식량 위기가 이제 이게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상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이제 ODA 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ODA의 중요성도 또 높아졌습니다. 식량 안보를 농식품부는 특히 식량 안보를 ODA를 하면서도 식량 안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ODA가 확대가 되지만 아까 나온 것처럼 규모도 이게 최근 많이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더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식량 크게 보면 식량 원조를 확대하는 게 2024년부터 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2배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증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가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대부분의 그 전체 대륙에서 가장 심각한데 저희가 2024년부터 K-라이스벨트 사업을 추진해서 식량 원조는 이제 급한 불을 끄는 거고 근본적으로 거기에 우수한 종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반 그리고 기술 전수를 통해서 뭐 고기 잡는 그런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농식품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거와 맞물려서 정책적으로는 이게 많이 준비해서 농식품만 하는 건 아니고요. K-라이스벨트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 그리고 농어촌공사 크레이도 같이 계속 고민해서 아직도 지금 TF도 만들어져서 올해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과 함께 지금 최근에 아까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싶은 게 해외농업개발산림자원개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전담기관 지정하는 내용 그리고 5개년 종합계획 농업분야 농식품부의 농업협력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법에 이제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그 법은 1년간의 유예 그 준비를 거쳐가지고 2024년 10월달에 이제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담기관 지정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도 예산도 확대되지만 저희가 그런 전담기관 지정이라든지 법적 근거 그리고 좀 더 기존에는 좀 농식품부랑 뭐 농진청 이렇게 조금 농업 분야 안에서도 약간은 조금 개별적으로 소규모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좀 더 기관별로도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좀 더 협력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 단계부터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뭐 더나 계속 코이카나 국내 관계기관하고도 또 협력해서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 과장님 참 짤막하게 말씀하시는데 벌써 30분 딱 됐는데요. 저희 시간이 좀 약간 그 참석하신 분들 양해를 구해주시면은 한 5분 정도만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하신 분들 간략하게 1, 2분 내로 혹시 뭐 코멘트 나온 것 중에 답변하거나 추가 설명할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중원 박사님. 네, 그 문한필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IPF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 개방 혹은 규범 형성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WTO가 약화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수출 보조금을 줄여야 하는 그런 협상에는 우리가 당연히 대응을 하듯이 IPF도 향후 이렇게 연도가 지날수록 더 새로운 이슈가 여기에 추가되고 연성적인 규범이 향후 우리나라가 그거를 규범화하고 법제화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규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EPA 역시 우리가 지금의 는 대단히 많은 부분을 협력에 치중하고 있지만은 그 협력이 결국에는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러한 협력이 상대국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경제 안보나 식량 안보 달성에 영향을 미칠지 그런 좀 종합적인 고려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깜빡 까먹은 것 중에 하나가 플로우에서 질문을 아까 받기로 약속드렸는데 질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분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저는 농어촌 연구원에 근무하는 서상기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인도 출장하고 들어왔는데요. 저희 공사에서 오늘 세션도 하고 해가지고 어제 국제 관계 배수위원회 총회가 있었고 그룹별 그 기술위원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부러웠던 게 일본 사례인데요. 일본의 같은 경우는 FAO하고 또 농림성하고 또 공항연구소하고 자이카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ODA에 대한 또 지원받는 국가에서 발표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이런 세션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혹시 정용 과장님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르키나파소의 그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거기는 수자원이 부족한 수자원 이야기하면서 제가 K 라이스벨트 이야기를 했더니 되게 관심을 가지면서 자료를 공유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담당은 아니라 한국 들어가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럼 혹시 그게 계속 그 늘어난 추세는 혹시 가능한지 좀 여쭤봅니다. 다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마이크 주시죠. 예, 저는 그 GSNJ 권태진입니다. 아까 허장 박사님 그 발표 중에 최근에 그 국격을 갖다가 우리가 쭉 강조를 했지만은 ODA를 목표 중에 이제 국익을 점차 강조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뭐 영국, 호주 이런 나라를 들었는데 하필 그 나라가 내각 책임제를 하는 나라거든요. 그 내각 책임제를 하는 나라하고 국익을 조금 더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사실은 제가 쭉 이렇게 다른 나라 몇 번 방문하면서 보니까 내각 책임제를 하는 나라들이 ODA 그 체계를 갖다가 통합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제가 납득이 되는데 국익 추구하고 그 정치 체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이게 하필 그런 나라가 지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플로우 질문 없으시죠? 아이고 또 있으십니까? 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ODA 관련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발표, 그다음에 토론 좋았고요.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도 최근에 뭐 다른 쪽에 해외도 가봤는데 우리나라 ODA가 너무 공급자 중심이다. 특히 농업 분야의 스마트 기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빨리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현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농식품부에는 이미 그런 장관님의 지시라든지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코이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빨리 수요자 중심 말은 쉬운데 제가 최근에 필리핀 다녀왔습니다만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ODA는 갈수록 특히 농업 분야 ODA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로 신속한 체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그 플로우 질문은 마감을 하고요.
그 허정 박사님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내로 말씀. 예, 국익과 그 인도주의 부분은 이제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 10개 후보 사업이 있는데 한 3개만 추린다라고 할 때 그 선정 기준표에 그러면은 이 사업이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를 들자면은 넣는다 그러면은 그거를 비중을 몇 프로를 넣을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밀한 부분에서 근데 그런 기준은 아마 코이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농식품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데에서의 어떤 이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김정일 원장님 말씀하신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인도주의 쪽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급자 위주로 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어떻게 그 국익이라든지 그런 데 쪽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어떤 수요자의 그 수요에 근거한 5대 사업의 발굴만 제대로 된 것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략,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 어떤 이런 전략에 근거해서 또 사업을 이렇게 위로부터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에서는 조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그 정 과장님 아까 일본 농업 관련된 질문 답변 좀 해주십시오. 라이스벨트는 2024년도 내년도에 이제 7개국 기니비사우 이게 서남 아프리카 쪽에 7개국 먼저 출발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를 지금 이제 검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희망한 나라 뭐 3개국 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그 기타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해당 국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라이스벨트는 일단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약간의 여건이 좀 필요한 것은 아프리카가 뭐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가 이게 여건이 없이는 ODA 사업도 조금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특히 라이스벨트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의 코피아 센터나 그다음에 카파치를 통한 어느 정도 기반이 연구 기반이 갖춰진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고려해서 할 계획이고 어쨌든 좀 사업은 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성과를 봐야 되겠지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단 좀 목표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자 분들께서 뭐 추가하시거나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예. 그럼 최준 박사님이 질문하신 거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지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연구를 좀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30분 이제 8분 초과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농업통상 그리고 GSNG 세미나를 제가 오래전부터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시장 개방에서 상당히 좀 수세적인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그 나왔습니다만은 뭐 스마트팜이라든가 또는 그 K농업, 뭐 농업 관련한 ODA 등에서 우리가 좀 공세적이고 개방을 오히려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또 세미나였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 제 4분과 경제안보 시대 농업통상과 ODA 역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